미국의 도시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베네 씨는 직상 상사의 권유로 한국의 고속도로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선진국인데 불구하고 왜 한국으로 가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베넷이고 저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도시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보내요.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에 대해 꽤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자신만만했을지도 몰라요. 검은색 쉐보레 카마로를 몰고 주간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넓은 차선, 매끄러운 포장도로, 그리고 명확한 표지판들까지 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흘러가는 걸 보는 자유로운 기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상사가 말했어요. 루카스, 한국으로 가야겠어. 상사는 우리 연구소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로 가득 찬 폴더를 저에게 건넸어요. 그쪽에서 도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원해. 상사의 사무실에 앉아 약간의 실망을 숨기려 했던 순간이 기억나요. 한국이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 그렇게 정중한 어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일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일본은 고속철도랑 고속도로로 유명하잖아요. 상사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가보세요, 루카스. 아마 놀랄 수도 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동료들도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 엔지니어링 부서의 톰이 물었어요. 그 나라는 우리 주 몇 개보다도 작잖아. 기획부서의 사라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정치적인 거겠지. 동맹국들 사이를 잘 지내려는 그런 거 말이야. 출발하기 전 몇 주 동안 저는 엉뚱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공부하기보다는 옛날 탑기어의 한국 자동차 에피소드를 봤어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배우기보다는 서울에서 좋은 햄버거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젓가락질 연습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제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신호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큰 공항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공항을 이용해 봤는데 인천공항은 뭔가 달랐어요. 터미널은 거대한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진 나비처럼 펼쳐져 있었고 곡선으로 휘어진 건물과 커다란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건물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잘 짜인 춤처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직원들은 영어도 유창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는 무료 카트가 있었는데 미국 공항에서는 보통 돈을 내야 하잖아요. 장거리 비행 후에 샤워를 할 수 있는 무료 샤워실도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베넷 씨. 입국 심사 직원이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천장에 불빛이 비칠 정도였고 모든 표지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쓰여 있었어요. 곳곳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길을 잃은 여행자를 돕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화장실도 정말 깔끔했는데 버튼이 TV 리모컨보다 많은 최신식 변기가 있었어요. 환전소에서는 제가 지폐 크기를 헷갈리는 걸 직원이 보고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숫자가 클수록 지폐도 커요. 그리고 각각 색깔도 달라서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터미널 밖에서 차를 기다리며 저는 버스, 택시,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경적 소리도 없고 새치기도 없고 혼란스러움도 없었어요. 사람과 차량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한국 프로젝트 담당자인 박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한 것 같네요. 저는 회의 때문에 못 가지만 운전기사를 준비해 놨어요. 파란 유니폼에 당신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을 겁니다. 확실히 그가 거기 있었어요. 똑바로 서 있고 아주 전문적인 모습으로요.
짐을 흠 하나 없는 검은색 현대차에 싣는 지훈 씨를 보며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공항조차 이렇게 세심하게 운영된다면 한국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저를 놀라게 할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참 교만했어요. 한국에 와서 인프라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의 첫날, 저는 첫 번째 교훈을 얻었어요. 때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요. 서울의 높다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겨우 얼굴을 내밀던 그날, 처음으로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을 접했어요. 제 한국인 동료 박지훈 씨가 운전하면서 첫 현장 방문지로 향하고 있었죠. 우리가 톨게이트처럼 보이는 곳에 다가가자 저는 지갑을 꺼내며 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어요. 요금 걱정하지 마세요. 박 씨가 웃으며 앞 유리에 부착된 작은 기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하이패스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을 주시했는데 차는 시속 60km로 톨게이트를 향해 그대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기기에서 부드럽게 삐 소리가 나더니 우린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현금도 필요 없고 줄 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매끄러웠죠. 대단하네요. 제가 놀라서 소리치며 뒤돌아 톨게이트를 바라보니 이미 저 멀리 작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방금 얼마 낸 거예요? 박 씨가 하이패스 기기가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해 줬어요. 모든 차에 이런 기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시간도 엄청 절약되죠. 톨게이트에서 줄 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처음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카고에서는 많은 고속도로가 무료였거든요. 왜 사람들이 도로 이용료를 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박 씨는 빠른 차선으로 차를 옮기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도로 이용료는 우리 고속도로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쓰여요. 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저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도로는 정말 매끄럽고 제가 시카고에서 흔히 봤던 포트홀 도로 구멍은 하나도 없었어요. 몇 킬로미터마다 전광판이 실시간 교통정보와 날씨 경고를 보여주고 있었고 밝은 노란색의 비상 전화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돼 쉽게 눈에 띄었어요. 이 모든 게 도로 이용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박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나면 특별 구조팀이 와서 무료로 도와줘요. 그러던 중에 실제로 구조팀이 활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가족의 차가 펑크가 났는데 구조 트럭이 금방 도착했더라고요. 트럭에는 밝게 깜빡이는 경고등이 켜져 있었고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전문적인 모습의 직원들이 빠르게 돕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설 견인차를 불러야 하고 돈도 꽤 많이 내야 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걷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운전하는 내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게 함께 작동하며 교통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고 있었어요. 사고가 앞에 있으면 전광판이 몇 킬로미터 전부터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운전자들이 미리 경로를 바꿀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다 연결돼 있어요. 박 씨가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앱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예상 이동 시간도 계산해주고 심지어 덜 붐비는 휴게소까지 보여줘요.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앱 화면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고속도로가 색으로 구분돼 있었죠. 초록색은 교통이 원활하다는 뜻, 노란색은 조금 붐비는 상태, 그리고 빨간색은 정체 구간을 나타냈어요. 마치 주머니 속에 교통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하이패스 시스템이 운전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감시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운전하더라고요. 시카고에서는 매일 보던 끼어들기나 바짝부터 운전하는 일이 훨씬 적었어요. 진짜 멋진 게 뭔지 아세요? 박 씨가 또 다른 톨게이트에 다가가며 말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환경에도 도움을 줘요. 이제 차들이 톨게이트에서 멈췄다 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료도 덜 쓰고 오염도 줄어들죠. 그날이 끝날 때쯤 저는 고속도로 이용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걷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똑똑한 투자였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시카고의 고속도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더 나아질지 상상해 보게 됐어요. 내일은 더 멋진 걸 보여드릴게요. 박 씨가 주차를 하며 말했어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번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벌써부터 다음 날이 기대됐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여정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박지훈 씨가 말하며 저희 차가 거대한 고속도로로 합류했어요. 여기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저는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차가 부드럽게 교통 흐름에 합류하는 걸 보니 넓고 어두운 도로가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도로는 마치 리본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고 위쪽에 있는 초록색 표지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알아요. 지훈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고속도로에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1960년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었는데 거기서 유명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도 한국에 이런 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고속도로를 단 2년 만에 완공했다는 거예요. 저는 들고 있던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어요. 2년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시카고에서는 몇 마일 되는 도로를 수리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진짜예요.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수천 명의 노동자와 군인들이 이 428km 길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눈 속에서도 밤낮 없이 일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대요. 창밖을 내다보니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도로는 산을 뚫고 지나가는 계곡과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들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지형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게 정말 힘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엄청 힘들었죠.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을 폭파해서 길을 뚫고 강 위로 다리를 세웠어요. 지금처럼 현대적인 장비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작업했어요. 하지만 이 길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 카메라들 보여요? 지훈 씨가 기둥에 설치된 작은 장치를 가리켰어요. 저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일부예요. 만약 앞쪽에 사고나 정체가 생기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심지어 날씨에 따라 제한 속도도 조정할 수 있죠. 도로 표면이 살짝 달라지는 구간을 지나자 지훈 씨가 물었어요. 느껴져요? 네,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저게 바로 스마트 포장 기술이에요. 겨울에 얼음이 생기면 바로 감지해서 제설제를 자동으로 뿌리는 시스템이 있죠. 이제 미끄러운 도로는 걱정 없어요.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시카고에서는 아직도 구멍난 도로를 메울지 말지로 싸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지훈 씨는 제가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던 고속도로의 여러 특징을 설명해 줬어요. 가드레일은 충격을 흡수하고 차를 도로 안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설계되었고 차선에 칠해진 선들은 작은 반사 구슬이 들어있어서 밤에도 빛나게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도로 곳곳에 설치된 비상전화도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지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중요하죠.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가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 4시간이면 가요. 이 도로는 도시들을 연결했고 경제 성장을 도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고속도로를 직접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었어요. 저 산 보이죠? 지훈 씨가 멀리 있는 산을 가리켰어요. 저기에서 노동자들이 손으로 2km짜리 터널을 뚫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3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하지만 팀원들과 밤낮 없이 일해서 딱 3개월 만에 끝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의지와 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큰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햇볕이 더 높이 오르면서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교통은 계속 원활하게 흘렀어요. 한국 운전자들은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마치 잘 맞춰진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도로 설계, 안전시설, 운전자들, 심지어 우리가 지나친 유지 보수 팀까지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 고속도로는 단순히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길, 더 안전한 길, 더 효율적인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저는 이 고속도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도로의 곡선 하나, 표지판 하나, 안전시설 하나하나가 혁신과 의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꿈과 도전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박지훈 씨가 다음 휴게소에서 잠깐 쉬자고 제안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자동 판매기 몇 대와 종종 더러운 화장실이 있는 기본적인 휴게소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황간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이건 휴게소라기보다는 쇼핑몰 같네요. 제가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박 씨에게 말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큰 창문과 환영하는 듯한 입구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던 비좁은 주차장과는 달리 여기 주차 공간은 넉넉했고 승용차와 대형 트럭을 위한 공간이 따로 분리돼 있어서 표지판도 매우 명확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밝고 깨끗한 분위기에 바로 압도당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실시간 교통 상황과 날씨를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이었어요. 이걸 보면 운전자들이 다음 여정을 더 잘 계획할 수 있죠. 박 씨가 설명했어요. 앞에 교통이 막힌다면 여기서 더 쉬거나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푸드코트는 제가 미국 휴게소에서 익숙했던 패스트푸드 체인점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 개의 레스토랑이 한식과 세계 음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걸 보면서 감탄했어요. 메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돼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비빔밥과 따뜻한 차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이거 봐요. 박 씨가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보여줬어요. 주문이 준비되면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주변에서 서성거리거나 확성기를 통해 이름을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간단한 기술 덕분에 식사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화장실은 정말 깨끗했어요. 변기 물 내리기부터 손건조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돼 있었거든요. 특히 피곤한 운전자들이 안락한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낮잠을 잘 수 있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심지어 장거리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조용한 방도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접건 의료센터인가요? 건물 구석에 작은 진료소를 발견하고 물었더니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많은 휴게소에는 이런 기본 의료시설이 있어서 운전 중 몸이 안 좋아지거나 작은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특히 명절처럼 도로가 혼잡한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코너도 인상적이었어요. 평범한 간식이나 음료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차량 수리도구, 구급상자, 휴대폰 충전기 같은 긴급용품도 팔고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멀미 봉투를 사는 가족도 있었고 두통약을 사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이런 물건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죠. 밖으로 나가보니 작은 정원이 있어서 산책로를 따라 걸을 수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애완동물을 위한 전용 운동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장식용 분수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고속도로의 소음을 완화시켜줘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박 씨가 건물 배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건물들이 고속도로 소음을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고 조경도 소음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모든 게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된 거죠.
특히 유지보수 직원들이 곳곳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정돈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누군가 커피를 쏟자마자 바로 직원 한 분이 나타나서 깔끔하게 치워주더라고요. 쓰레기통도 규칙적으로 비워지고 재활용도 꼼꼼하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미국 휴게소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어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보니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와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국어로 된 무료 지도와 가이드북도 나눠주더라고요.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네요. 제가 박 씨에게 말했어요. 여행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곳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려와 신경이 이런 휴게소들을 만드는 데 들어갔는지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간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종합시설이더라고요.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면서 저는 상쾌하고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왜 한국의 운전자들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직 최고는 못 본 거예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명절 때는 지역 특산물 장터나 문화 공연까지 있는 휴게소도 있어요. 다음엔 그런 곳도 꼭 가봐야 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그날 아침은 영구 여행 중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됐어요. 박지훈 씨랑 저는 또 다른 휴게소를 방문하려고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우리는 한국 고속도로와 미국 고속도로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 계기판에 익숙한 경고등이 켜졌어요. 연료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표시였어요. 시카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는 정말 초조해졌을 거예요. 거기선 기름이 떨어지면 비싼 견인 서비스를 불러야 하고 길가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연료 게이지 바늘이 점점 이에 가까워질수록 배속이 불안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상황을 말하자 지훈 씨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미처보지 못했던 계기판의 버튼 하나를 누르더라고요. 도움이 올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지만 그의 판단을 믿기로 했어요. 우리는 비상 차선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어요. 그런데 진짜로 몇 분도 안 돼서 제 사이드미러에 주황색 고속도로 서비스 트럭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트럭은 우리 차 뒤에 경고등을 켠 채 멈췄고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가 내려와 우리에게 인사를 하며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지훈 씨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뒤 다시 트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휴대용 연료통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거 무료 서비스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작업자는 조심스럽게 우리 차 연료통에 다음 휴게소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연료를 채워줬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도로 지원 서비스만으로도 $100는 훌쩍 넘게 들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고속도로 공사가 이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런 게 바로 통행료로 운영되는 거죠. 응급 의료 서비스, 견인차, 그리고 기계적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여정을 이어가면서 지훈 씨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 고속도로 지원 시스템의 특징들을 보여줬어요. 몇 킬로미터마다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 호출기가 설치돼 있었고 특수 카메라가 도로를 모니터링하면서 사고나 고장난 차량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도로에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구간을 가열하기도 한대요. 저기 봐요. 지훈 씨가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전자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실시간 도로 상황, 기상 경고, 예상 주행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관제센터는 하루 24시간 모든 걸 모니터링해요.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교통이 막히기 전에 다른 경로를 안내할 수 있어요. 도로 옆에 작은 숫자가 적힌 표지판이 간격을 두고 있는 게 보이길래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운전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구조대에 알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차가 고장나면 가장 가까운 표지판의 번호를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위치를 추측하거나 근처 랜드마크를 설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죠. 그날 오후 우리는 고속도로 관제센터 중 한 곳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고 벽면 가득 설치된 화면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에서 전송된 실시간 영상이 보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기상 관측소를 모니터링하고 전자 표지판을 관리하며 응급 대응팀과 협력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우리에게 그들의 배치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호출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가장 가까운 서비스 차량을 찾아내고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해 준대요. 심지어 긴급 차량이 정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신호등이나 전자 표지판의 속도 제한을 조정할 수도 있대요. 작년 기준으로 그 직원이 말했어요. 우리 주요 고속도로의 평균 대응 시간은 8분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선 30분이 좋은 성과로 평가받기도 하죠. 관제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통행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통행료가 단순히 또 하나의 세금처럼 느껴졌는데 여기 한국에선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를 위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거였죠. 저는 뭘 보고 제일 감명받았는지 아세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기술이나 서비스의 속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 전체가 운전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고속도로에선 절대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무력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단순히 도로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을 돌봐주는 완전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날 저녁 연구 일지를 쓰면서 이번 경험이 제 관점을 얼마나 바꿨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모든 여정에 대해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런 인프라야말로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고, 앞으로 저는 고속도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 같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지훈 씨와 저는 통영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한국의 고속도로를 연구해 왔는데 이 해안 도시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였죠.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널 때 그 풍경이 제 숨을 먹게 했어요. 파란 항구 위에 자리 잡은 어선들은 마치 알록달록한 색종이처럼 보였고 푸른 산들이 맑은 하늘 아래 완벽한 배경을 이루고 있었어요. 통영은 굴로 유명해요. 지훈 씨가 아래 물속에 보이는 줄지어 있는 굴 양식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고속도로 덕분에 신선한 해산물이 서울까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죠. 고속도로가 없던 때는 며칠씩 걸렸거든요. 전통시장이 있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나니 우리가 연구했던 현대식 고속도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시장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고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외치는 소리와 신선한 생선,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옛날 느낌의 매력이 현대적인 편리함과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온 관광버스들이 정기적으로 시장에 도착하면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당신네 나라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이에요. 제가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마른 김과 신선한 생선을 파는 가판대를 지나며 덧붙였죠. 전통 문화를 잘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잖아요. 이런 시장들은 그냥 관광 명소가 아니라 여전히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작은 식당에 멈춰 섰는데 할머니 한 분이 굴을 구우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그 냄새에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빠르게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지훈 씨가 통역해줬어요. 이분 가족이 3대째 여기서 굴을 팔고 계신데요. 손주들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고속도로 덕분에 매주 말마다 내려올 수 있대요. 이 간단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좋은 인프라가 가족을 연결하고 전통적인 사업이 현대 사회에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통영을 둘러봤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항구의 풍경은 한국의 옛것과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 옆에는 전통 사찰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항구에는 어선들과 대형 화물선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건 우리가 감탄했던 도로와 고속도로들이었어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산 정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면서요.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는 내가 한국에 와서 인프라에 대해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박지훈 씨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도요. 그가 맞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던 나를 떠올리니 우리나라와 다르면 무조건 별로라고 여겼던 제 자신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6주가 지난 지금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은 인프라는 단순히 가장 빠른 도로나 최신 기술을 갖추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와 도시, 옛것과 새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신선한 굴을 먹으면서 이번 여정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가져온 노트를 꺼냈어요. 이 노트는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기록했던 메모들로 가득했어요. 노트를 훑어보니 첫 번째 날 기록은 비판적인 시선과 미국 고속도로와의 비교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한 관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시카고로 돌아가면 정말 많은 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박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고속도로 시스템이 단순히 도로 그 자체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있던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가 제안했어요. 손주들이 어떻게 가족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가끔 가장 작은 이야기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거든요. 통영에서의 마지막 아침, 우리는 새벽에 어시장을 방문했어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내리고 있었고 트럭들이 벌써 대기 중이었어요. 이 트럭들은 우리가 달렸던 고속도로를 통해 신선한 해산물을 전국으로 실어나를 예정이었어요. 저는 고대의 교역 전통이 현대의 운송 기술과 만나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통해 통영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항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산들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 도시가 그리고 한국이 과거를 놓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생각하게 됐어요. 집으로 갈 준비됐어요. 지훈 씨가 고속도로로 합류하며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6주 전에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보러 왔는데 훨씬 더 소중한 걸 배우고 가네요.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말이에요. 현대적인 고속도로 위로 차가 부드럽게 합류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열고 이렇게 적었어요. 인프라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나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과거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은 강한 나라다. 라고 말이죠.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에 제가 미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워갑니다. 오늘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